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1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91화네요. 그죠? 네, 드디어 100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일주일에 방송을 2개씩 업로드를 하니까 그죠? 이제 100화쯤 되면 1년 네. 가까이 채워가는 그죠? 그런 거고. 우리 구독자 수가 1화 할 때 한 10명 깔고 갔던 거에서 매회 한 명 증가한 거네요. 그러면 거의 우리는 뭐 원래 지향하는 게 소수정예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다른 잘 나가는 저희보다 잘 나가는 팟캐스터들 중에 내용을 딱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고 시시끌렁한 내용인데도 구독자가 우리보다 많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여기에 대해서 시샘하는 거지 욕하는 건 아닌데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식만 먹는데 60만도 넘고 거의 100만도 되는 ASMR 그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참 부조리다 이거. 그렇죠? 이게 부조리한 거지. 근데 나름 뭐 부조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특별한 시장을 찾은 거죠. 왜 그런 게 되게 인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도서관 소리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선호가 공부한다고.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짭짭거리면서 뭘 좀 먹으면서 합시다. 어, 그러면 먹방에 인문학이 같이 결합된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100회쯤 되면서는 이벤트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좀 우리 상의 좀 해봅시다. 그리고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91회를 오면서 구독자 125명이라는 거는 좀 부조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방송 얘기 말고 두 분은 살면서 세상 참 부조리하구나 느낀 적 있으시죠?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 시국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아.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예. 근데 부조리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에 뭐 불공정함, 부정의함, 그렇죠. 이 그것도 받아들여지는 이 세계에 대한 예. 심정이 뭐 부조리하다라고 예, 느껴지는 그쵸. 이런 거겠죠. 그것도 부조리의 일종이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뭐랄까 기본적인 옵션처럼 깔려져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취직이 생각보다 잘 된 거예요. 왜 잘 됐나 이렇게 봤더니 특정 고향이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유리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누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하필 거기에 뭐 이 아는 사람이고 뭐 이런저런 특혜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그렇죠. 뭐 야로가 있었구나. 예. 그죠? 한 20년 지나니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보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인데 이게 내가 그 사회 전반이 부조리하다는 건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자주 느끼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논의를 좀 압축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그 부조리의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을 때인 거죠. 가장 많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것들은 그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계층 사다리를 넘어가는 과정이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또는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물이나 또는 이 정도의 상황은 연결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뭐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이 부조리하다
라고 많이 좀 여기게 할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연말 인사평가를 할 때 나 엄청 뺑이 까면서 고생을 했고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열심히 했고 성과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연말에 인사평가는 나보다 덜한 사람이 무슨 뭐 이유로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부조리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사고과 승진 그쵸. 뭐 이런 거에 직장인들은 가장 피부에 네. 많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연봉 똑같은데 쟤는 되게 편한 일을 하고 있고 그쵸. 나는 엄청 어. 고생스러운 뭐 그렇죠. 사업장에 파견 나가 있거나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게다가 평가는 걔가 더 잘 받아. 뭐 이런 그렇죠. 인정받고 뭐 이런 거죠. 네, 옛날에 두 분 아시는 텐데 되게 바빠가지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했어. 근데 딴 사람도 바쁘다 하고 그러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 근데 열심히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안 보여.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모여서는 다들 바쁘게 산양 할 때 되게 부조리 느꼈습니다. 그죠? 알겠네. 그죠? 어쨌든 그런 이제 부조리를 경험하면 이번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부조리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맞붙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입니까? 내가 맞붙는다는 건 내가 뭔가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네. 부조리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되었을 피해자가 때, 됐을 때 예, 그걸 투쟁으로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예, 대부분 그냥 예. 욕하다 말지 않나요? 그렇죠.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물론 사안마다 좀 틀리겠지만. 전 투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내가 피해자인 경우. 예, 네. 근데 내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어필을 뭔가 좀 시도해 왔었던 이런 기억들이 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유님은 어떤 편이에요? 스타일이 부조리를 잘 경험하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뭐 이럴 그죠.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자유인님은 대부분 수용할 거예요. 그래요. 투쟁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할 것 같아. 내가 그 지난 어제 얘기했던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직장 생활 잘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자기는 자꾸 상사하고 자주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아니다 나 직장 다니거나 이럴 때 그 주변 동료들하고 잘 지냈고 뭐 전반적으로는 잘 지내는 스타일이었다 이래도 아니 그래도 결정적으로 싸우고 나올 때가 있지 않느냐. 자유인님은 반대 얘기 듣지 않아요? 등신같이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고. 뭐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네. 모르겠네요. 그죠? 나는 와이프한테 어떤 피드백을 더 많이 듣느냐 그러면 반대예요. 등신같이 헛똑똑이 지 똑똑한 척 다 하다가 결국은 지 손해만 보고 만다. 그죠. 이런 얘기 피드백 제가 듣는 그래서 편. 나는 개인적인 성향은 이 부조리를 경험을 하면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수용을 하거나 어쨌거나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 저항하거나 투쟁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양이 꼴로 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너무 감정이입이 됐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면서 부조리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부조리와 관련된 주제죠, 그죠? 부조리란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조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그죠? 우리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친구 중에 다른 누군가는 컨닝 페이퍼를 몰래 숨겨서 나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서 걔가 나보다 성적을 잘 받아 이러면 이제 부조리함을 느끼죠. 또 뭐 이건 뭐 하도 많이 보는 건데 정치인이나 재벌이 명백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가지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면 이제 일반
민중들이 보기에는 아 세상 참 부조리하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 상태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되게 도리에 어긋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거를 이제 당했어. 그러면 내 느낌은 어떤 감정이 일단 화나지 않나요? 분노. 분노. 그렇죠. 대부분 이제 화가 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요 커닝 페이퍼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경험이 저도 있었던 것 있지. 같아요. 그럼 되게 치사한 새끼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치사하게 그걸 꼰질르기도 애매해. 그쵸. 뭐 이러니까 대충 넘어가는데 결과 자체는 되게 불합리한 그쵸. 거죠. 근데 그걸 뭔가 해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그쵸.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조리 이게 이제 정치인이나 재벌 이런 사람들이 뭐 유전무죄 이런 것처럼 벌어질 때 약간 이제 분노감을 더 느낄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온다라는 것이 체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분노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거지? 거리로 나가서 뭔가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외에는 그죠? 예. 크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분노가 느껴지죠. 분노는 느껴지는데 분노까지만 느끼고 마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분노의 감정을 무언가의 방법으로 더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하다못해 요즘 촛불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분노의 감정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조리를 경험하면 주로 생기는 감정이 뭐 저항, 그 부조리에 맞서거나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 마음이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부조리와 상당히 관련이 깊은 감정 중에 하나가 반항이에요. 반항. 반항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함을 뜻합니다. 좀 오래된 외국 배우 중에 반항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혹시 남자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임스 딘. 자유인님은 제임스 딘 알아요? 알긴 알죠. 청바지 네. 이름으로 잘 알죠.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 짧은 기간. 예, 그렇죠. 영화 한 편으로 그냥. 네, 그죠. 스타가 네. 됐는데 그 제임스 딘은 1954년에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데뷔해서 일약 스타 반열에 오른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인 1955년에 이유 없는 반항 또 자이언트 등의 작품으로 승승장구했는데 그의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54년에 데뷔해서 영화 3편 딱 찍고 3편이나 되네. 했다가 이제 그의 죽은 거죠. 하지만 그 딱 3편의 영화에도 불구하고 영화사에 영원히 기억될 배우로 남습니다. 그가 출연한 이제 3가지 작품 중에 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제일 크게 기여한 작품은 아무래도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반항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영화계에 제임스 딘이 있다면 작가 중에도 반항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쩌다 철학자? 그죠? 꼭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예요. 까미. 우리한테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까미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죠. 한림원에서는 이제 까미한테 노벨상 수여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밝힌 작가다. 그래서 제가 그 까미를 반항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까미 작품 중에 반항하는 인간이란 책이 있는데 그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여기서 잠깐 알베르 까미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 알제리 몽드비에서 태어난 알베르 까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알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나 결핵으로 교수가 될 것을 단념하고 신문기자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 기관지 콩바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37년 첫 번째 작품 안과 겉을 출간한 후 1942년 문제작인 이방인과 시지프의 신화를 출간하면서 당시 문학계는 물론이고 지식사회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발표한 희곡 오해와 칼리굴라를 통해 부조리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역설을 이어나갔고 까미는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패스트, 반항하는 인간, 전락, 적지와 왕국 등 소설, 산문, 희곡 전반에 걸쳐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나간 그는 1957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3년 후인 1960년에는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끝. 어디서 많이 듣던 그죠? 라임이 예, 그죠? 예.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말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코기토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이제 빗대서 한 말이죠. 라임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한테 있어서 반항은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반항은 아주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뜻인데요.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만이 실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실존이라는 의미를 좀 잘 아실 텐데요, 그죠?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은 주 52시간으로 이런 관행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에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아무도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왜 퇴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래부터 이렇게 해오던 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사도 자기보다 먼저 퇴근하는 부하직원을 좋지 않게 본다라면서 기뜸까지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사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사 눈치 안 보고 이제 퇴근 시간이 딱 되면 당당하게 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 정시에 퇴근하게 좋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전자처럼 순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후자처럼 반항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퇴근해서 상사랑 같이 술을 마시면 되는데 그 상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 나가자 그래야죠. 먼저 가 있겠습니다. 자리 잡아놓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대부분은 다 눈치 보고 퇴근 못하고 이런 상황이죠. 뭐. 자유님이 지금까지 너무 좋은 상사를 많이 만난 것 같아. 그죠? 그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으로는 야 퇴근 시간 됐으니까 눈치 볼 거 없이 정시 퇴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퇴근을 미루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 까미는 부조리한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는 순응하지 말고 반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반항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까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부조리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항을 하려면 먼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반항의 의식은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앞의 예처럼 정시 퇴근이 되어도 상사 눈치 보느라고 퇴근을 못하고 있는데 이때 정시 퇴근을 가로막는 상사한테 반항을 하려면 먼저 의식이 그 상태가 부조리하다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반항의 의식도 떠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우리가 뭐 부조리하다라는 말은 많이 쓰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죠, 그죠? 까미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부조리합니다. 여기서 부조리하다는 말은 조리에 맞지 않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참고로 까미가 실존주의 원래 그 까미가 문학가이긴 합니다만 전공은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까미가 실존주의자인데 까미한 실존주의 철학에서 부조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희구하는 정신과 그를 좌절시키는 세계 사이의 단절로 표현됩니다. 예컨대 인간은 뭔가를 바라죠. 하지만 세계는 항상 그 사람의 바람이나 기대를 좌절시키는데 요 상태를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까미가 보기에 부조리한 상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뭐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세계는 원래 부조리한 곳이에요. 가령 취업준비생은 취직만 되면 모든 게 자기 생각처럼 풀릴 것 같지만 막상 취직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는 자기의 바람이나 기대를 좌절시키는 암초들이 너무 많은 거죠. 또 연애 시절에는 내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만 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네. 않던가요? 그러시군요. 그죠? 전 뭐 괜찮은데. 그죠?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자유인을 좀 보면서 얘기를 아니 저는 사실 반대예요. 반대. 결혼하면 별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 그러네요, 그죠? 네. 저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표정이 왜 저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조리합니다. 세상이 개개인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도 이렇잖아요. 지금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90회가 아니야. 난 한 50회 정도만 되면 막 구독자가 수천 명이 되고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다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1년이 다 돼가도 뭐 여전히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세계가 부조리하니까 우리의 삶도 개개인의 삶도 대체로 부조리하죠.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까미는 그렇게 봤습니다. 해서 까미가 말하는 반항하는 인간이란 이러한 부조리한 세계를 인식하고 그 부조리에 맞서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반항하는 인간이란 확 돌아서고 돌변하는 자이다. 그는 주인의 채찍질에 못 이겨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가 돌연 몸을 확 돌려 주인과 맞선 것이다. 느낌이 오시나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왜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 미투 현상이 그쵸? 되게 예.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쵸. 그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억압된 것 있는 관계 속에서 그렇죠. 확 이렇게 틀어버린 사건인 것 같아요. 예를 진짜 적절하게 들었어요. 미투 현상이 그전에는 직장에서 네.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거야, 뭐 사회생활이 그런 거야 이러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부조리함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게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데 어느 순간 확 돌아서서 왜 이래요? 딱 이러는 상태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까미는 인간을 노예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반항의 의식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모든 시달림을 거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결국 부조리를 깨닫는 의식이 반항하는 인간의 전제 조건인 셈이죠. 근데 사람들은 흔히 반항을 나쁜 태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까미가 말하는 반항은 전혀 부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반항이란 단순한 거부를 넘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려는 활동이거든요. 때문에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면 기꺼이 반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안 하면 원한의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가령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반항을 하지 않으면 원한과 원망의 감정이 생기게 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이 상황, 정시퇴근과 관련된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을 하는 걸까요? 반항 못하고 있는 사람은. 주로 상사죠. 그죠? 저놈의 인간 왜 퇴근 안 하고 맨날 저기서. 그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제대로 반항조차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게 되는 거죠. 철학자 셀러가 원한의 인간이란 책에서 원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한은 자기 중독이요. 밀폐된 병 속에서 무력감이 계속됨으로써 생겨난 불건전한 분비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이다.
그러니까 그 셀러는 원한이 타인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원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해야 될 상황에서조차 반항을 포기해버리면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 되는 건 뭐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이 쌓여서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직장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딱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이런 게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그만 좀 해.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뭔가 말이 안 되는 듯한 게 그 조직에서 보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꽉 자리 잡고 있어서 부조리함을 왜 술자리 같은 데서 성토는 하는데 거기서 느끼는 무력감에 대해서 나만 무력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도 무력하고 저 사람도 무력하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약간의 위안 공동체가 생성이 되면서 더 깨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아직 그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신입사원 눈에는 그런 이상한 조직 문화나 관행이 되게 부조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답을 해주질 않고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부조리하다는 걸 나한테 깨우쳐주는 그 질문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만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체념하고 있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운 걸 자꾸 덜쳐내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면 좀 물러서기보다 적극적으로 반항을 해야 되는데요. 반항이란 자기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가진 가장 명석한 인간의 행위예요. 또 반항은 자기 존재의 완전 무결함을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행위죠. 미투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항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반항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죠. 하지만 공통의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이렇게 그 반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상식적인 수준 정도에서 뭐 요구할 뿐이고 특별 대우를 바라지는 않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반항은 굉장히 도덕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범위에서 요구한다는 거라면 그렇죠?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한편 반항하는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의 피억압적인 상황에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억압의 피해자가 되는 광경을 목격할 때도 생겨납니다. 가령 내가 믿고 성희롱을 당하지 않아도 그죠? 다른 사람이 그 부조리하게 성희롱을 당하는 행위를 목격하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해서 반항하는 인간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구조에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나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반항은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까미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조리의 발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조리의 감정이 반항을 불러오고 자유와 열정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부조리에 맞서 반항하는 인간은 그 안에서 그 자기 안에 자유와 열정을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해서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면 기꺼이 반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자유롭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까미의 반항 네. 이 얘기가 그동안 이렇게 쭉 좀 눌려 있었던 그 인식을 다시 이렇게 좀 끌어주는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예. 네. 부조리 앞에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생각. 그렇죠? 네. 사실 반항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항하면 사실 뭐 좋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상황이 어떤가 이런 뭐 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오히려 반항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실 이제 각자가 다 마주하는 그 순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뭔가 저항 내지 반항의 모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 전체 사회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독재 권력의 시대를 좀 상당 부분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반항은 독재 권력에 맞서는 행위고 불법이고 반정부 그죠? 행위죠. 반정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 독재 권력은 독재라는 건 그 자체로 부조리한 거기 때문에 사실 반항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의식이고 그러고는 그 반항을 해야 지금 같은 민주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다소간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또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의 반항의 의식과 그죠?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을 다시 제가 스마트폰으로 찾아봤는데 각국의 중산층의 기준 해가지고 한동안 우리 인터넷에 그렇죠. 많이 회자가 된 게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올랐는데 미국 오늘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 미국 중산층 기준에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이런 게 들어있고 영국에는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그렇죠. 자기 주장과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여기에 있고 프랑스에는 사회적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반항과 관련된 키워드. 다 연결돼 있는 것들이었고 이게 그 나라의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학습이 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기준인데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 아시죠? 전부 다 돈 얘기만 들어있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사회적 어떤 공분에 저항하는 것, 또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이런 게 깨어있는 시민의식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가다듬게 되고 직장에서 이런 부조리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으니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의연히 좀 맞서다가 과감하게 옷 벗는 이런 철학을 좀 가진 소신의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때려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조리한 구조를 없애는 그죠? 반항의 선구자가 되라. 뭐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자유님. 제가 뭘 추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그쵸?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반항이 의미 있으려면 그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지금 반항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반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출근길 인문학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되게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정치자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구걸이라고 그래야지. 좋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은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부조리한 상황을 수용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부조리한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순응하지 말고 반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또 삶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려면 의식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반항을 하려면 먼저 의식이 깨어있어서 부조리한 세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반항조차 못한다면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되면 물론이고 자기 안에 원한이 쌓여서 스스로를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면 기꺼이 반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도 있고 자유롭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